안녕하세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 누구나 멘탈이 흔들리는데 보유한 주식을 팔든 보유하든 간에 멘탈을 잡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럴 때 피터 린치 교훈을 떠올리는데요. 어제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결론을 내린 판단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결론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세기에 94년 동안 50번 정도의 증시 하락이 왔습니다. 피터 린치가 발언했을 때 당시에요. 대부분 10% 정도의 하락이었었고 15% 이상 하락한 게 15번 정도였었습니다. 평균 2년마다 하락이 오더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맞추냐라는 거죠. 맞춘다라고 하면 큰 부자가 되겠지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피터 린치의 말이었었거든요. 하락을 모두가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과열은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열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2006년처럼 증시가 1에서 2년을 더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2년 가까이 하락을 기다렸다가 결국 돈을 벌긴 벌었습니다. 만약에 서프라임 사태라는 트리거가 조금만 더 늦게 왔다라고 하면은 마이클 버리도 돈을 벌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에서는 운도 따라야 돼요. 좋은 기업을 골라도 증시가 좋아야 되고 번외로 운까지 따라줘야 된다. 성공과 실패가 한 끗 차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제가 얼마마다 위기가 왔는지 한번 봤는데요. 닷컴 버블 때는 82% 하락했죠. 2년 반 동안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장기간의 하락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닷컴 버블인데요.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 하락하는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거의 5년 동안 5번 정도의 하락이 왔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때는 47%가 하락했죠. 2009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가 7년인데 실제로 7번 정도의 하락이 왔죠. 1년에 한 번 정도의 하락이 왔었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때가 미국 주식하기 제일 좋은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한 번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동안 큰 하락은 별로 없었죠. 단기 하락이 짧게 왔었고 계속 상승 랠리를 펼치던 시기였었습니다. 10% 하락하니까 던져야 돼 라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큰 기회를 놓칠 뻔했다라는 거죠. 2016년부터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12%, 23%, 30%, 14% 하락했는데요. 30% 하락한 게 코로나 위기 때였었어요. 그때 빼고는 대부분 10%대의 하락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1년에 하나 정도의 위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2년에 33%의 하락을 합니다. 굉장히 큰 하락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길게 보면은 닷컴 버블 때 한번 크게 하락했고, 그리고 이번 2022년 때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의 폭으로만 보면은 거의 20년 만에 오는 큰 하락을 맞이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하락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합니다. 제가 한번 다 세어봤어요. 2000년부터 10% 이상 하락한 경우는 2022년까지 18번 있었다. 1년마다 위기가 왔다 볼 수 있고요. 20% 이상 하락한 경우는 6번 있었습니다. 4년마다 큰 위기가 왔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는 4번밖에 없었습니다. 00년, 08년, 20년, 22년. 코로나 이후로 30% 이상 2번 하락한 경우가 지금 처음인 거거든요. 보통 하락 이후에는 몇 년 동안 우상향 랠리를 펼쳤습니다. 우상향 랠리에서도 매년 15% 이하로 하락하는 쇼크가 거의 1년에 한 번씩 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증시 자체가 꾸준히 상승했었다. 2000년 이후는 양적 완화의 시대였었어요. 경제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찍어냈었던 거고, 그 사이사이에 위기가 왔었던 겁니다. 아직도 그만큼을 회수하지 못해서 자산 가격 상승이 크게 상승했어요. 주식도 부동산도 유동성만큼 인플레가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20년 동안의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2000년 이후의 위기들과는 좀 다르긴 해요. 1970년대를 좀 더 닮았습니다. 파월의 말을 빌려서도. 그때는 양적 완화의 시대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폴 볼커의 시대였었잖아요. 지금처럼 짧은 기간의 하락이 아니라 긴 하락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도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닷컴 버블의 경우도 2년 넘게 내리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1년 3개월 동안 지수가 5배 가까이 올랐다가 82%가 하락한 거고, 지금은 코로나 바닥 이후로 고점까지 2.5배가 올랐었습니다. 33% 하락했으니까 비율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하락했었다. 이렇게 큰 하락을 2번이나 겪었으니까 몇 년 동안 하락은 없을 거다라는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거에 백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예측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4년마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 하락도 7년마다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2년마다 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4년마다 왔으니까 이번에도 4년마다 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테스트 기간을 22년을 잡았는데 과거에는 또 다른 시기였었다는 거죠. 양적 완화의 시대를 22년을 봤던 거고, 양적 완화 전의 시절을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패턴을 보일 겁니다. 너무 데이터에 의존할 필요도 없더라는 거예요. 매년 뜬금포로 벌어지는 하락을 예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매년마다 오는 하락을 예상하고 방어하기도 쉽지 않아요. 좋은 방법은 그냥 내가 사고 싶었던 기업이 적당히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은 너무 바닥을 계산하지 말고 사들이고 주가가 오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이 적고 수익이 커져요.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오는 지수 하락 타이밍에는 내가 이때 팔아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이때 원하는 기업을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이다. 미국에서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큰 세일 기간을 갖잖아요. 그냥 그런 기간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시 역사를 보면은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결국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행위를 하지 말고 본능이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고 본능이 탐욕을 부릴 때 그때 파는 게 좋아요.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을 골라도 사람이 빨리 사고 싶어지고 사자마자 오르는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애플같이 훌륭한 기업을 쥐고 있어도 사람들은 손실나면요 팔아버립니다.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이 기업이 훌륭한 건 알아요. 살 때까지는. 근데 사고 나서 떨어지면은 이제는 주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능과 거꾸로 갈 수 있도록 절제력을 길러야 됩니다.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용기도 얻어야 돼요. 말은 쉬운데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없는 영역이 이건 거예요. 그 공포를 이겨내는 거, 탐욕을 절제하는 거, 이거 스스로 해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요.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도 올라가요. 1970년대요. 짜장면이 100원이었습니다. 지금 한 7,000원 정도 하니까 52년 동안 70배 올랐죠. 담배도 75배 정도 올랐거든요. 휘발유가 30원에서 현재 1,700원 정도 하니까 한 57배 정도 올랐습니다. 판매량이 늘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이익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더 있죠. 첫째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구의 증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80억 명을 넘었습니다. 1인당 사용량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인구의 증가 때문에 총 판매량은 증가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 둘째, 소득 상승으로 인해서 1인당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1인당 사용량이 또 증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소주가 도수가 35도로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16도 정도로 낮아요. 술이 덜 취하니까 사람들이 한 병 더 시키겠죠. 그럼 소주 값이 오른 거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한 병 더 시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은 더 많아지는 거죠. 네 번째가 점유율 증가입니다. 살아남은 기업은 인지도가 증가하게 되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요. 위기를 넘고 살아남을 때마다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브랜드 기업은 제품의 돈을 아끼지 않고 품질을 높여서 비싸게 출시할 수가 있어요. 서서히 밀리는 브랜드들은 품질의 발전이 별로 보이지가 않고 원가 절감만 외쳐요. 그러면서 품질이 계속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결국 고객이 계속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무서운 기업들이 애플이라던가 테슬라라던가 스타벅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되게 무서운 거죠. 이를 토대로 좋은 기업을 한번 찾아보면요. 인구 증가의 효과를 보는 기업, 소득 상승으로 수요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는 기업, 트렌드의 변화로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기업,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서 위기를 넘길 때마다 점유율이 늘어나는 기업. 결국 인플레를 타고 이익을 늘리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을 잘 고르면은 매년 오는 증시의 하락에도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증시 전망을 예상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이 뜻일 거예요. 이렇게 찾아둔 기업을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면 되는 겁니다. 증시 전망하는 거는 그 정도에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시장이 과열된 것 같아. 조만간 공포의 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추가 매수를 중단하고 현금 비중을 계속 쌓아가 보자. 안 와도 상관없죠.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거니까. 근데 이렇다라고 해서 전체를 다 팔아버렸는데 안 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피터 린치가 본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차대조표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실투자금이라는 게 자본인데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냐 아니면은 사업을 중지하는 즉시 쓸모없는 자산인 거냐. 어떤 부채를 가지고 있는가. 이자가 나가는 부채인가 안 나가는 부채인가 또는 돈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인가 상품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인가.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상품으로 갚는 거죠. 부채가 없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에도 대출이자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파산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고인플레 시대에서는 자산이 빠르게 상승해요. 반면에 이자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부채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가 그대로가 되면은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산주들이 이럴 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좀 더 넓힐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 국가들이 부채를 많이 늘렸어요. 국채로 주로 늘렸는데 국채는 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채는 인플레를 따라가지 않아요. 국가들은 자산을 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국가들은 이번 인플레로 부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자본이 감소하겠지만 자산 가격 하락은 보통 영원하지 않죠. 결국 인플레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현명할 건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번 주말 동안 피터 린치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받았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장이 시작되는데요.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뭐 계좌는 손실 날 수 있겠죠. 그래도 우선은 멘탈은 꽉 잡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